오늘 오후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내놨습니다. 초고강도 부동산 대책입니다. 지난 9.13 대책 이후 1년 3개월 만인데요. 이번 대책이 매서운 집값 상승세를 과연 잡아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오늘 집중 진단에서는 오늘 발표된 대책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그리고 김인만 부동산 연구소장 자리하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권 교수님, 네. 며칠 전에도 우리가 부동산 대책을 논의했는데 네. 그 당시에도 오늘 발표할 부동산 대책 별로 딱 예상을 못했어요. 정말 네.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고강도 대책이 나올 거라고 봤어요. 아, 그 그렇습니까? 이유 중에 하나가 단기적으로 서울의 집값이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네, 네. 그래서 어떤 대책이 나오든 간에 정부가 한번 대책을 내놓으면 이제는 꺾일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근데 오늘 그 나온 대책의 총평은 네. 규제 대책치고는 지난해 9.13 대책 버금가는 대책이 아닌가. 지난해 9.13 대책에 버금간다. 네. 근데 이제 아쉬운 것은 공급 대책이 전혀 없습니다. 옛날에 네. 거 똑같이 이야기했기 때문에. 네, 네. 그러면서도 이제 9.13 대책에서 대출 규제와 종합부동산세 인상이 줄을 이뤘거든요. 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대출 규제와 종합부동산세, 네. 그리고 재산세 인상이 줄을 이뤘고요. 네, 네. 한 가지 더 특이한 것은 이제 1가구 2주택, 소위 다주택자에 대한 신용 넘는 주택에 대해서 매도할 경우 양도세를 중간세 안 하는 쪽으로 네. 이렇게 물꼬를 터주지 않았나. 네, 자세한 내용은 조금 이따 얘기를 하고 네. 우선 김인만 소장님은 오늘 어떻게 평가하세요, 대책을? 굉장히 기습적으로 발표가 됐는데요. 사실 뭐 나올 줄은 알았는데 이렇게 네. 기습적으로 나올 줄은 몰랐고요. 네, 제 생각보다도 조금 더 강하게 나온 것 같습니다. 뭐 민간 택지 지정도 확대 대출 규제 정도는 예상을 했는데 뭐 네. 전세라든지 여러 가지 특히 제일 눈에 띄는 게 이제 출구 전략도 같이 만들어준 부분에 대해서는 출구 전략. 예, 네. 굉장히 좀 고민을 많이 한 대책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그 화면에 주요 대책이 나오고 있는데 우선 여러 가지 대책이 나왔잖아요. 우선 금융 대책부터 한번 좀 소개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권 교수님. 네, 네. 금융 대책에서 가장 중심을 끄는 대책이 뭔가요, 오늘? 일단 15억이 넘는 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대출 전면 금지입니다. 네. 네. 그리고 9억 원이 넘는 주택도 LTV라고 담보 비율에 대한 대출 비율을 네. 현재 규제 지역에서 40% 대출이 나가는데 20%로 줄였습니다. 아, 네, 물론 네. 9억 원 이하 주택은 역시 40%로 그냥 유지하고 있고요. 그러면 9억 원 이하는 20%를 적용받고 9억 원이 9억 원 넘으면 이하는 40% 적용 넘으면 20%. 9억이 넘어서 15억 사이는 네. 20%. 네, 네. 15억이 넘으면 아예 안 됩니다. 네, 네. 네. 그렇게 되니까 받을 수 있는 돈이 지금 사례가 나오네요. 네. 저희 한번 설명해 주시죠. 14억 원짜리가 지금은 40%밖에 안 되니까 5억 6천억을 받는데 바뀐다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9억 원에다 40%를 곱하고 다시 그 초과된 금액 5억을 합쳐서 20%를 적용하니까 네. 9억 원 넘는 금액에 대해서만 적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은행 돈을 빌려서 투기를 하지 마라. 돈을 함부로 그렇죠. 빌릴 수 네. 없다. 이런 대책이죠. 네. 저기 금융 대책이 시행이 지금 바로 되는 건가요? 바로 시행됩니다, 이거는. 아, 네. 그런가요? 네. 그러면 금융 대책에서 김인만 교수님 지금 이제 LTV 저렇게 좀 까다롭게 하는 거가 있고 또 어떤 대책이 오늘 포함되어 있죠? 뭐 전세자금 대책 대출도 이제 굉장히 눈에 띄는데요. 네. 사실 전세 제도가 어떻게 보면 이제 무이자 대출 개념이잖아요. 네, 이게 네. 정부에서 대출 규제가 안 나와도 전세 제도를 끼고 네. 갭 투자를 한다든지 전세 자금 상대적으로 좀 여유가 있는 전세 자금 대출을 통해서 많이 구매를 했는데 네. 정부에서 이제 전세 자금 대출에 대해서도 이제 칼을 빼들어서 네. 시가 9억 원 초과되는 주택에 대해서는 기존에는 허그 뭐 공적 보증은 제한을 했지만 사적 네. 보증이죠. 서울 보증 보험 같은 경우는 좀 풀어줬는데 그 네. 부분도 묶었고요. 네. 전세자금 대출을 받고 신규 주택을 이제 구입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제한을 둬서 이제 그런 네. 부분에 대해서는 전세 대출을 회수하겠다 이렇게 엄포를 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전세자금 대출 받아서 9억 원이 투자하죠. 넘는 네. 부동산을 사는 경우에는 회수하겠다. 네, 그래서 네. 고가 전세 주택에 대해서는 뭐 전세 대출 받지도 말고 네. 투자도 하지 마라. 이게 대출도 묶고 전세도 네. 묶음으로써 원천 봉쇄를 시키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네. 그러니까 은행 돈이나 금융회사 돈으로는 사서 투기할 생각은 아예 꿈도 꾸지 마라 이런 게 될 수 있겠네요. 네. 근데 금융 대책도 그렇지만 소비자 투자자들이 가장 지금 아파하는 게 뭐 종부세 강화라고 네. 하는데 네. 이 종부세 강화가 사실 종부세 다 납부를 했잖아요. 이번 네. 종부세. 그런데 네. 이제 내년에 이게 굉장히 강화되는데
이번에 어느 정도 이 부담으로 작용하겠습니까? 내일 한 번 더 대책이 나올 겁니다. 공시지가와 네, 관련돼서는. 내일요? 네. 근데 오늘 일단 발표한 내용은 기존의 0.에서 0.3%의 지금 현재 종합부동산세를 물리고 있는데요. 네. 이거를 좀 0.2에서 0.8로 인상해서 전체적으로 0.4에서 0.8에서 4%까지 올린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좀 특이한 것은 은퇴자라든지 무소득자들이 그 세금이 무거워져서 이제 그 반발이 있다 보니까 60세 이상 되는 사람에게는 20%까지 감면해주는 제도도 같이 내놨습니다. 네, 네. 그래서 종합부동산세와 관련된 것은 이 인상하면서 공시가 현실화는 아마 내일 국토교통부가 다시 한번 발표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부동산세 종부세 세율 상향 조정 지금 표를 화면을 네. 보면 그 과표별로 상당히 이제 많이 오르게 돼 있는데 네. 지금 과표라는 게 12억에서 50억이면 시가로는 저게 한 어느 정도 될까요? 과표만 기준으로 본다면 이번에 그 나온 거를 보면 그 고가주택의 개념을 시가 개념으로 바꿨습니다. 고가주택 지금까지는 개념. 고가주택이 9억 원 이상이면 시장 가치로 한 13, 4억 정도, 12, 3억 정도였는데요. 네. 대출을 주면서 고가주택의 개념을 아까 말씀드린 15억 이상의 대출이 안 되거나 네. 9억 원 이상은 뭐 LTV를 20% 적용하는 게 시가 기준입니다. 네. 네, 고가주택을 그렇게 개념을 바꿨기 때문에 그냥 저 금액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과표에서는 아무래도 6억까지는 이제 과세가 종부세가 대상이 안 되니까 그걸 그렇죠. 빼고 그 추가에 물리잖아요. 1가구 1주택에 대해서는 9억 원 이하입니다. 일가구 주택은 9억, 네, 다주택자가 6억 원입니다. 네. 그러니까 과표 기준으로 하면 실제 시가는 저보다 훨씬 더 높은 그렇죠. 선에 있는 네. 세서 매길 텐데 네. 지금도 종부세 부담이 무겁다고 하는데 네. 이제 내일 발표하는 공시지가 현실화를 빼고라도 이 세율 인상만으로도 어느 정도 이 소비자 투자자들이 부담을 느끼겠습니까 이게? 사실 지금도 굉장히 부담스러운데 네. 작년에 이제 9.13 대책에서 이제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했는데 네. 그 내용이 결코 약하지는 않거든요. 이번에 네. 아마 고지서 받아 분들 중에 아마 깜짝 놀란 분들이 많았을 텐데 네. 그래도 집값이 안 잡힌 이유는 작년에 나온 대책이 이번에 이제 11월 달에 고지서 받고 이제 12월 달에 납부를 하게 되는데 네. 제일 중요한 문제는 뭐 500만 원, 1000만 원 올랐는데 집값이 더 올랐다는 거죠. 뭐 집값이 5억 올랐는데 500만 원 오른 거에 대해서 마음은 아프지만 집을 네. 팔 생각은 전혀 없는데 네, 네. 이게 정부에서는 규제를 더 강화함으로써 이제 그래도 너가 버틸래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제가 걱정되는 부분은 이제 내년에 더 강화되고요. 공정시장 가액 비율도 오르잖아요. 그래서 네. 계속 집값이 올라주면 뭐 어떻게든 집주인들은 버티겠지만 영원히 네. 오를 수는 없고 네. 결국 2, 3년 후라든지 집값이 꺾였을 때 네. 종합부동산세가 계속 강화된다면 네.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되면서 오히려 그때 되면 반대의 현상, 집주인들이 매물을 막 던지는 뭐 그런 현상도 생기지 않을까 네, 좀 네. 걱정이 됩니다. 한 가지 더 제가 네, 네. 말씀드리면 네, 세부담 상한율이 200%였거든요. 이걸 300%에 이번에 올리는 걸로 발표했습니다. 네, 거기다가 지금 이제 공정가액 비율이 금년도 85% 정했는데요. 네. 김현미 장관이 내일 발표해 보겠지만은 이거를 아예 100%까지 하겠답니다. 네. 그래 되면 뭐 상당히 부담을 많이 갈 거라고 네, 생각이 네. 됩니다. 원래 2022년까지 네. 100%였는데 바로 100%. 그럼 바로 앞당기겠다. 그럼 워낙에 굉장히 이제 지금 부담이 엄청나게 주택 가격이 커지게 오르니까. 네. 그러니까 종부세 세부담 상한이 지금 300%가 된다 그러면 네. 그 동안에 사실 올랐어도 조금 덜 내는 사람들이 다 내야 되겠네요. 네. 네. 자, 금융을 틀어막고 세금을 올리고 이렇게 되면 수요를 굉장히 억제하는 정책인데 이 공급을 늘리는 대책은 거의 없지만 뭐 다주택자의 경우에 양도세를 좀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대책이 있다는데 그 내용도 네. 상당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어떤 내용? 우선 양도세 완화 대책은 그 1가구 2주택 이상 다주택자들이 가지고 네. 있으면서 임대주택에 등록하지 않은 네. 다주택자가 10년 이상 소유하고 있던 주택을 만약에 양도하는 경우에 네. 양도세 중과세를 폐지하는 겁니다. 안 내는 건 아닙니다. 네, 네. 물론 그러면서도 이제 그 장기 보유 특별 공제는 적용해 줍니다. 네. 그래서 이런 매물들이 아마 시장에 좀 일부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네. 상당수 이미 임대주택 등록을 했습니다. 지난 11월 말 기준으로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은 네. 전국에 149만 가구나 이미 등록을 했기 때문에 네. 그 등록된 주택은 해당이 안 됩니다. 임대주택에 등록된 주택은 시장에 안 나온다 그런 네. 얘기가요. 아직? 그 임대 기간 내에는 일반 매각을 할 수가 할 없게 수가 돼 없기 있습니다. 때문에. 네. 네. 그러면 아까 지금 잠깐 언급을 우리 권 교수님께서 해주셨는데 김 소장님 그 1주택자 장기 보유 특별 공제가 좀 조정이 되잖아요. 좀 네네. 까다로워지는 거죠. 예, 굉장히 주택을 하나 까다로워지고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어떻게 지금 까다로워지는 겁니까? 이게 사실 장기 보유 특별 공제가 네. 굉장히 이게 네. 1주택자들 네. 그냥 일반 아파트들은 상관이 없는데 네, 강남 등 이제 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네.
이제 1주택 비과세는 9억까지 비과세가 되고 9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비과세라도 과세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1세대 1주택자들 10년 장기 보유자에 대해서는 80%까지 이제 예전에는 80%. 해줬으니까 세 부담을 굉장히 줄이게 되는데 정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칼을 빼들었습니다. 그래서 보유 기간과 거주 기간을 나눠서 40%. 그래서 거주를 해야만 혜택을 더 받을 수 있게. 그래서 네. 전세 주고 오래 가지고 있는 사람은 혜택을 줄이게 이렇게 바꿨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출구 전략도 만들어줬지만 반대로 또 채찍도 더 강화하면서 이래도 너 집 안 팔래. 지금 최근에 이제 집값이 급등한 이유 중에 하나는 집주인들이 매물 잠김 현상이거든요. 안 판단 말이에요. 네. 규제는 강화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더 오를 거야. 나는 양도세 많이 내느니 버텨보겠다는 심리인데 정부에서 그 부분을 알고 출구 전략도 만들어주면서 더 강화해서 너가 실거주하지 않으면 세금이 많이 나와. 그래서 내년 6월까지 매물을 내놔. 이런 좀 양면,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한 것 같습니다. 권 교수님, 그러면 이제 장기보유 특별공제에서 거주 기간이 첨가가 됐잖아요. 네. 그 대책이 1주택자들의 이 매매에 어떤 많은 영향을 줄까요? 일단 1주택자들 입장에서 볼 때는 환영하는 넣으실 거예요. 네. 왜냐하면 뭐 거주하면서 1주택자니까 네. 오래 가지고 있을수록 비과세 요건이 점점 늘어나거든요. 네, 네. 근데 이제 2년 이상 거주해야만 매각할 수가 있는 조건으로 바뀌었잖아요. 네, 네. 그리고 2년 거주하고 남한테 만약에 임대를 놨다면은 네. 장기보유 특별공제 80% 중에서 40% 정도만 기간을 채우면 혜택을 받고 나머지 세금을 내기 때문에 네. 오히려 불리해졌기 때문에 아마 1주택자가 자기 집에 계속 거주하는 형태로 좀 바뀌지 않겠나. 그러면 이제 매물이 좀 더 나와야 되는데 네. 오히려 더 안 나올 수도 있겠다. 뭐 그런 식으로 전망이 되네요. 네. 네. 사실 이번 대책에는 또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이제 추가가 됐어요. 네. 뭐 거의 서울 전역 된 거 아닌가요? 그렇죠. 네. 그러면서 경기도에도 이제 하남시나 과천 또는 광명시까지 확대했습니다. 네, 네. 아마 풍선 효과를 방지하기 위해서 재건축이 가능한 지가 거의 다 손안에 쥔 것 같은데요. 네, 네. 당장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을 겁니다. 네. 아무래도 내년 4월 29일 이전에 분양 승인을 일반 주택 분양 승인을 한 단지는 전부 피해갈 수 있거든요. 네. 시장의 영향은 내년 5월 이후부터 나타날 텐데요. 만약에 이게 시행된다 하더라도 시행을 바로 하더라도 시장에 그쪽은 시그널이 있습니다. 이것이 부정적인 측면과 긍정적인 측면 양면이 있는데요. 네. 긍정적인 측면은 분양을 한다면 일반 분양분 가격이 낮아진다는 무주택자에게 희망이 있겠죠. 네. 그러나 한편으로는 소득이 감소하기 때문에 낮은 가격이 분양하게 되면 소득이 감소하고 수익이 낮아지기 때문에 오히려 공급이 감소할 수 있다는 것도 있습니다. 네. 지금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고 나서 이제 집값이 더 올랐는데 청약 광풍이 일었어요. 이번 대책에 청약 제도를 조금 까다롭게 하는 내용도 들어가 있다면서요. 아무래도 그런 비판이 있었죠. 네. 이게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하다 보니까 네, 로또 네. 아파트 열풍이 불었고 네. 뭐 사실 집을 살 생각이 없는 분들도 이제 네. 한몫 잡아보자. 어떻게든 네. 뭐 운 좋게 당첨이 되면 큰 매덕 차익을 얻으니까.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는 전매 제한이라든지 재당첨 제한을 굉장히 강화시키는 내용을 네. 포함했습니다. 그래서 뭐 대책 내용을 보면 굉장히 강화된 건 분명한 사실이고요. 투기를 차단하겠다는 목적인데 사실은 그동안 집을 안 샀던 실수요자들한테는 여전히 기회가 남아 있거든요. 주변 시세보다 낮은 가격이니까 네. 전매 제한이 걸려도 뭐 5억 시세 차익이 남는다면 안 할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네. 어떻게 됐든지 간에 실수요자들한테는 아직은 기회가 남아 있다. 단 신혼부부나 젊은 세대들은 지금 굉장히 반발을 하고 있고 불만이 많은 중에 하나가 무주택이지만 가점 점수가 높게 받을 수가 없거든요. 젊은 네, 세대들은 네. 무주택 기간이 만 30세부터 이제 무주택 기간이 인정이 되는데 네, 네. 나이가 35살이면 아무리 노력해도 가점 점수가 뭐 50점 이상 너무 나오기 높기 힘드니까 때문에. 이게 그림의 떡이고 우리는 어떻게 해라는 거냐 네. 이런 불만이 많습니다. 네, 네. 근데 청약할 수 있을 때 그 거주 조건이 조금 까다로워진 측면이 좀 부담이 될까요? 네, 10년 이상 또 네. 거주해야 되고요. 또 그다음에 이제 불법으로 만약에 분양을 받게 되면은 네. 10년 동안 또 제한받고 청약제도가 주는 시장의 영향은 뭐 크진 않을 거라고 봐요. 네, 그러면 이유가 서울의 일반 분양물이 연간 10,000가구 조금 전후합니다. 네, 네. 그러니까 뭐 그게 그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텐데 이제 이슈가 될 수 있는 거죠, 이게. 네, 네. 그래서 청약 시장 강화는 오히려 수도권이나 지방의 영향이 클 거라고 보여집니다. 지방에. 네. 네. 이번 대책을 발표하면서 보니까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이번 대책도 통하지 않으면 내년에 또다시 대책을 내놓겠다. 근데 공급 측면에서 계속 시장에서는 공급이 늘어야 된다. 네. 그런 대책을 많이 얘기하잖아요. 올해, 내년, 내후년 지금 아파트 공급 규모를 과거에 비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정말 적을까요? 지금 부동산 114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금년도 입주 물량이 42,892가구 정도 됩니다.
네. 내년도 큰 변화 없습니다. 4만 512가구 정도 되는데요. 네. 문제는 2021년도입니다. 2021년도에는 2만 644가구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입주 물량이. 완전히 줄은 건가요? 네, 반토막 납니다. 어허. 이건 이미 입주 물량이기 때문에 분양을 한 물량들입니다. 네. 그런데 불구하고 이제 이렇게 수요는 그대로 있는데 공급이 줄게 되면 네. 어떤 대책이 나와도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대책이 단기적 효과는 있어도 중장기적 효과는 아닌 것 같아요. 이번 대책에도 중장기적 효과는 그렇게 자신할 수 없다. 김 소장님 어떻게 보셔요? 뭐 전적으로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네. 이번 대책 보도자료를 보면서 제일 아쉬웠던 점이 네. 사실 지금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오른 배경에는 저금리와 유동자금, 내년에 네. 풀리는 토지보상금, 네. 거기에 서울의 공급 부족 현상이거든요. 이렇게 규제를 하게 되면 2, 3년 후에, 3, 4년 후에 공급 물량이 줄어든다는 기대감 플러스 우려감인데 보도자료를 보면 정부에서는 괜찮다. 네. 계속 4만 가구 이상 안정적으로 공급이 된다라고 하는데 교수님 말씀처럼 지금 공급이 되는 물량은 예전 정부에 이미 추진했던 물량들이고 네.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규제를 했던 부분이 2021년 이후에 효과가 나오는데 네. 벌써 줄어들 것이 예상이 된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그에 대한 내용은 없고 자꾸 괜찮다. 더 규제만 더 강화하겠다라고 하니까 일시적으로는 이제 매수자들은 기다릴 수는 있겠죠. 혹시라도 급매물이 나오지 않을까. 네. 또 불안한 집주인들은 약간 팔 수는 있겠지만 네.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은 전혀 없기 때문에 이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권 교수님, 지금 우리가 공급난을 얘기하는데 정부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시장 전문가들이 공급난을 자꾸 부추기는 발언을 해서 부동산 시장을 올린다, 자극한다. 화살을 시장이 아닌 그런 전문가들로 자꾸 돌리던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통계적으로 2017년도 기준으로 서울 시내의 자가주택 보유율, 네. 자기가 자기 집에 사는 비율이 42.9%라고 발표했습니다. 42.9%. 네, 57%가 자기 집이 없는 겁니다. 네. 근데 주택 공급은 98%가 넘었거든요. 네. 1가구 2주택, 3주택, 다주택자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네. 전부 다 이거를 n분의 1로 1주택으로 만들기는 어렵습니다. 네. 또 하나 주택 공급이 상당 기간 없으면 우리가 그 살면서 새로운 신상품의 옷을 원하듯이 주택도 스마트 홈을 원하기 때문에 네. 점점 새로운 주택을 원하거든요. 네, 그런 네. 수요는 상당히 있는 거예요, 항상. 네, 네. 주택 공급이 부족하다는 것은 100%가 됐다 하더라도 그런 주택도 필요한데 불구하고 숫자로만 괜찮다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네. 사실은 자기 집에 자기가 소유하고 사는 거는 반도 안 되지 않습니까? 네, 네. 43%밖에 안 됩니다. 네네. 자, 그럼 공급에 대해서 여전히 시장에서는 공급 부족을 우려하고 있는데 이번 대책이 그래도 금융세제가 총망라됐거든요. 네. 자, 시장과 정부의 싸움이 또 시작될 것 같은데 네. 종합적으로 이번 대책의 효과, 장단기 효과에 대해서 두 분께서 차례로 좀 설명을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단기 효과는 분명히 네.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잘한 것 중에 하나가 출구 전략을 만들어줬다는 거거든요. 내년 6월까지 팔면 양도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양도세. 지금 네. 또 모든 사람들이 다 투기 수요는 아니고요. 네. 또 마음 자체가 지금 또 굉장히 불안해하거나 팔고 네. 싶어하는 분들이 계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 매물도 분명히 어느 일정 부분 늘어나는 부분이 있고 불안해서 집을 살려는 실수요자들도 좀 보겠다. 네. 이게 안정을 좀 찾을 수 있어서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분명히 있는데 네네. 여기서 시간이 좀 더 지나면 근본 문제는 해결된 게 전혀 없단 말이에요. 공급 물량이라든지 근본적으로 서울은 정비 사업 규제를 좀 활성화해서 공급 물량이 나오지 않으면 재건축, 재개발을 그렇죠. 활성화한다. 3기 신도시 아무리 공급을 해도 네. 서울은 아니거든요. 네, 그것도 네. 언제 나올지는 모르겠고. 그래서 네, 네. 앞으로는 정부도 좀 발상의 전환을 해서 정비 사업 아무리 규제해도 지금 집값이 오르잖아요. 네, 오히려 네. 풀어주고 대신에 임대 비율이라든지 뭐 좀 더 기부 체납을 받든지 여러 가지 네네. 다양한 방법으로 활성화시키면서 환수하는 방법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근데 종부세를 올리는데 그 세금 부담이 1주택자 만만치 않을 텐데 그 버티기가 정말 가능할까요? 1주택자들은 사실은 세액 공제도 있고요. 네. 다른 2주택자들보다는 부담이 굉장히 낮습니다. 네. 물론 지금보다는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다주택자들보다는 부담이 적거든요. 그리고 네, 네. 집값이 올라가는 중간에는 아무리 세금 부담이 크더라도 그렇게 쉽게 팔지는 않을 것입니다. 네네. 권대중 교수님. 네. 역시 시장에서는 단기 효과는 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장기는 자신하기 어렵다는데 이 장기 전망을 권 교수님도 그렇게 하십니까? 네, 우리 김 소장 말씀대로 수요가 있는 것에 공급을 해야 되는데 공급보다는 수요를 억제하는 정책을 썼던 게 좀 문제가 되는 것 같고요. 네. 한 가지 시청자분들께 더 말씀드릴 수 네. 있는 게 10년 이내 양도세 중간세 배제 말고도 일시적 1가구 2주택자에 대한 주택도 일단 매물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1년으로 네. 줄였습니다. 네네. 시장에서는 정부와 싸우지 마라 이런 말도 있는데 네.
과연 정부와 장기적으로 해서 정부를 이길 수 있다는 투자자들의 생각, 또 조금은 신중해져야 되지 않을까. 이번 대책이 강도로 보면 9.13 대책보다 오히려 더 강하다고 할 수 있지 않겠어요? 네. 그렇다면 조금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사실은 이렇게 그 가격을 규제하고 정책이 시장을 누르고 있으면 장기적으로 볼 때 또 시장이 이깁니다. 아하. 이 정책이 계속 규제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네네. 경제 정책에 따라 또 변하기 때문에 네. 규제가 완화됐다 강화됐다 하면은 결국 시장이 이기거든요. 네네. 결국 수요가 있는 것에 공급이 돼야 되는데 수요를 억제하는 정책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결국은 수요 공급의 문제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번 대책에서는 수요 공급 측면은 조금 부족하지 않나.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장기적으로 보면 공급 대책을 좀 늘릴 수 있는 그런 제안 같은 걸 김 소장님 어떤 분야를 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에는 정비 사업 네. 이렇게 규제 완화밖에 네, 네. 없고요. 또 제일 아쉬웠던 중에 하나가 네. 지난번 11.6 대책에서 부산의 조정 대상 지역을 해제해 줬습니다. 네네. 그 얘기가 뭐냐면 지금은 오늘 발표에서도 그렇고 박원순 서울시장님도 그렇고 정권이 바뀌어도 규제 안 풀어준다라고 하는데 지금 부산은 풀어줬단 말이에요. 네. 잘못된 시그널을 이미 주고 있고 시장이 어려워지면 규제는 풀어준다라는 메커니즘이 지금 또 작용되고 있고 많은 네. 시장의 소유자들은 지금은 규제하지만 나중에 시장이 어려워지면 또 규제를 풀어줄 거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또 그렇게 네. 갈 것이고요. 그래서 정책이 시장을 리딩해줘야 되는데 지금까지도 그래왔고 지금 정부도 정책이 시장을 따라가면서 시장에 따라서 과열이 되면 규제하고 냉각이 되면 규제를 풀어주고 이 악순환이 반복되다 보니까 이게 집값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네네. 좀 긴 호흡을 가지고 좀 중장기적인 공급 확대 대책을 병행하면서 좀 이렇게 이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결국은 단기적으로는 대책이 어느 정도 성공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역시 공급 확대, 시장 논리를 좀 중시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됐네요. 자, 오늘 부동산 대책 두 분의 전문가 권대중 명지대 교수님 그리고 김인만 부동산연구소장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